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 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처서 매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더위의 결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숨쉴만한 더위까지는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가을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파월이 힘을 줬는데 중동이 또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중동 리스크 온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엔화 달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3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피벗 선언을 했죠. 달러 팔자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143엔대에서 엔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얼마나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시면요. 0.94% 꽤나 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서 엔화도 강세 보였고 니케이 지수도 0.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힘으로 조금 올라서나 싶었는데 주말 동안 이어진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서 크게 힘을 내지 못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는 큰 낙폭을 그려내지 않았다는 걸 좀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코스피가 2,698포인트, 코스닥이 766포인트에서 0.8%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주 소폭입니다만 어쨌든 매수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182억 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1,000억 원가량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수와 향방에 관련해서는 마감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IT투톱이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3%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번 주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를 합니다. 과연 이 실적 발표를 하고 IT주들이 다시금 방향성을 위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강했습니다. 5%가량 올라가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강한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에코프로머티, 신흥SEC까지 올라줬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좀 올라주면서 훈풍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업황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올라준다면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향방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업황도 이제 돌아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진에어가 8%,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까지 LCC 업체들 위주로 좀 상승을 줬습니다. 대한항공도 2%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 안 볼 수 없겠죠.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건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코, 풍산, 대성하이텍, 빅텍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요즘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양봉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주로 보시면 32%가량 꽤나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개별주 양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에서 영상을 발표했다 어쨌다 뉴스가 많았었는데 펄어비스가 게임스컴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대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다른 게임주들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네요. 시프트업이라든지 넥슨게임즈 같은 종목들은 3%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바이오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9월에 표결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찾아보니까 루닛이라든지
HLB, 유틸렉스 같은 종목들이 참여를 하고요. 오늘은 CDMO라든지 면역 항암제 쪽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티팜, 보로노인,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루니까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감딜입니다. 마감딜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긴축시대 종말 오나라고 잡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제는 금리 인하 당연히 하는 건데 네. 이제부터는 얼마나 할 거냐, 그렇죠. 얼마나 더 할 거냐, 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권다영 앵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네. 12월까지 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사실 기대만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0.75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린 정답이 아니고 네.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다른 상품의 가격을 판단을 해서 해당 상품의 가격의 현재 추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예측할 때에도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량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판단해서 현재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현재의 가격이 주가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거든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3.87, 3.8 부근에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5.5%이죠. 통상적으로 금리가 정체기에서 인하 시점에 되었을 때 보통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은 스프레드가 1% 정도 차이를 갭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정상 수준에서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4.5%를 하는 것이 정상 시장에서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8%라는 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0.75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분위기예요.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기간이 3번 있어요. 9월, 11월, 12월. 0.25씩 3번 나눠서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B컷 또는 0.25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B컷이 가능할까요? B컷이 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2월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 매니저들이 11월 말이 되면 북클로징 한다라고 해서 일을 멈춰버리죠. 안 하죠. 그래서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9월과 11월에 있고요. 0.5 그러니까 B컷을 하는 시점이 지수 전환 시점에서의 상승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9월이냐 11월이냐 그렇다면 여기 조금 더 제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더 들어가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에 0.5를 하는 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 원활할까요? 아니면 11월에 하는 게 원활할까요? 11월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FOMC 회의는 연준 회의는 11월 7일입니다. 그러면 대선 결과를 보고 부담 없이 그렇죠. 11월 7일에 0.5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을 다시 그 내용을 총 하면? 집합해서 연준에서는 B컷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시기를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수의 변곡점,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상황 또한 9월보다는 11월에
B컷을 단행하면서 대선도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거고 이 시기에 지수의 상승 곡선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에 대한 연동된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이러한 시나리오의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는 사실 9월에 B컷을 하면 시장이 오히려 놀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게 고용 지표일 겁니다. 이 네. 고용 지표가 어떻다. 지금 미국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서 계속 고용 지표를 봐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언론에서 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중요하게 판단을 할까요? 라고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4.3%입니다. 물론 한 6개월 전 3.6% 수준에서의 실업률 대비해서 그 실업률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실업률이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3.5,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죠. 이게 3.5%인데 완전 고용 상태가 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네. 급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을 쓰려고 하면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실업률은 4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4.3%의 실업률은 금리를 인하하기에 최적의 환경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2008년과 2018년 상황에서의 실업률 상태를 보면 5%, 4% 수준에서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실업률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의 오히려 좋은 상황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이제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출렁였어요. 네. 11만 명 취업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17만 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취업자 수는 25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좀 다르게 단기 채용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초까지는 휴가를 대부분 한 달 이상의 휴가를 떠나요. 그래서 이때는 취업자 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계절적 요인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업자 수나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그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격 흐름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실업률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오면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아래 공포가 다시 나온다느니 그렇죠. 네. 네. 그런 뉴스 타이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미국의 그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2% 중반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침체 공포에 대한 데이터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거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와 숫자만 보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그런 시각의 뉴스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다영가 방금 전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을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지향적 리스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증시는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히려 사실 그 두 나라는 서로 이겼다. 이제 더 이상 비극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수급 동향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드러난 사실에 대한 현상들, 그러니까 재료 가치죠. 이거는 주가 하락하면 하락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거고 상승하면 또 상승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맞춰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수급 동향이 어떠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 붙이는 빠졌으니까 왜 빠졌지? 하고 말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안에 금리가 내리면서 0.75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9월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언제쯤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기 위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은 거래대금입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도 네.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시장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오늘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좀 부담스러운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지난 7월, 6월 시장 흐름에서 지수가 좋았을 때의 평균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거래 대금은 12조 원 내외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들어서 물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거래 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서의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였습니까? 요즘 반등하면서 뭐 10조 겨우 넘기지 않았나요? 10조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9조였고요. 네, 8조 9천억이네요.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10조 아래 거래 대금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거든요.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매물을 잡아주는 형태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요인은 수급 동향에서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왜 거래 대금이 안 붙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확신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있죠. 미국의 금리 확인은 해야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고 시장 분위기를 판단해 보자라는 시장에서의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은 지수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요. 내려가면 또 살짝 받쳐주고 이러한 횡보 또는 그 좀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맞습니다. 지금 8월 제가 초부터 지금 거래대금 펼쳐놨는데 네. 8월 9일이 거래대금이 9조 7천억부터 해서 10조를 넘긴 날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거래대금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 거래대금이 많은 날은 시가에도 사람들이 사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일이 생겨나니까 지수가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눈치 볼 상황들이 많아져서 쉽게 오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는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치가 나온 뒤에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엔비디아가 실적 추정치와 실적 발표를 2번 했었죠.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20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을 발표를 했어요.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발표, 5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이때 240억 불을 예상을 했습니다. 260억 불을 서프라이징하게 발표했어요. 이번에 시장에서 추정치는 280억 불 또는 29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00억 불도 보잖아요. 뭐 300억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에서의 실적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 일부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 측면에서 2년 전, 그러니까 네. 22년 8월 실적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절반도 안 되지 않나요? 60억 불입니다. 절반이 아니고 4분의 1? 네. 4분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실적치가 거의 점증하는 과정이 배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모든 실적은 끝없이 상향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AI 수요에 대한 그 AI 칩 장착률이 데이터 센터가 한 22% 되거든요. 일단 급한 수준에서의 AI 수요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AI 칩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100%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슬로울리 해서 천천히 장착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300억 불 중심으로 한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상승세는 유지되되 이전과 급증하는 단계의 엔비디아 실적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현상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판단해 보더라도 최근에서 가장 고점이었던 140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135불이었습니다. 지금 130불입니다. 그러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단부는 100불, 상단부는 140불 사이에서 등락의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140불을 돌파하고 160불을 가는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은 엔비디아의 실적치가 310억 불, 320억 불 이렇게 서프라이징한 실적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을 감안한 현재의 데이터 센터의 AI 칩 관련해서 매출적 규모의 측면을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놔도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고 엔비디아의 칩이 정말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가 계속 높아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슬로우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IT 투톱에는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를까요? 엔비디아와 등치시켜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 하락을 해야 된다.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이 등치시키된 일치된 주가의 전망치로의 해석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갔잖아요. 지금까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에서의 주가 흐름이 움직였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연동된 실적치의 부분들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매출의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에 대한 실적치는 D램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치의 흐름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하반기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웨이퍼 수준이 거의 95% 수준까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풀가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준에서의 증가치에 대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의 한 번의 출렁임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후의 주가 상황은 반도체 경기와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범용 디램이라든지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쪽, 뭐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더 계속 나올 수 있고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내외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주 종목들에서 성장주로의 주가 이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2차전지 그렇고요. 뭐 로봇주도 조금 올라갔고요. 네카우도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게임주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이동이 어느 정도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장주가 주가를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시장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경기 회복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보통 석유화학 또는 건설주 또는 항공주 같은 종목들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를 말씀드리냐면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기존의 바이든과 트럼프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대외 정책,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게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 우월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구했던 민주당이 추구했던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경쟁 체제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 완화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 종목 내에서 최근 뭐 실적에 대한 반영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요석유 바닥 찍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혀 부담이 없고요. 지금 가격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5천 원, 지금 14만 6천 원 정도 하는데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13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진입을 한다면 전혀 부담 없는 종목. 네카오도 얼마 전에 바닥 찍었지만 이미 주가 올랐죠.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5만 원까지의 흐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의 결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서 금호석유 경기 회복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급등락 종목 정리하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지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을까요? 상방이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졌던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떤 종목들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중앙 에너비스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사실상 확정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받아갔고요. 또 주말 사이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의 공습 소식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들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중앙 에너비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8%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진에어 올라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원달러 환율의 약세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항공사 수익성 긍정적인 영향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항공사, 항공주들의 매수세 흐름 들어왔었습니다. 대부분 TA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일제히 상승 흐름 그려 나갔고요.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도 8.9%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퓨처캠 올라왔습니다. 오늘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 국내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유럽 핵의학회에서 보고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유럽 핵의학회 같은 경우는 핵의학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퓨처캠 15%대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덴마크 제약사죠. 룬드백이 이 갑상선 안병증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 진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룬드백의 기술 이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됐던 거고요. 임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16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18%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KN솔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재료가 영향을 줬던 모습인데요. 4분기에 출시되는 AI 반도체에 액침 냉각 기술 도입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국내 세계 1위 액침 냉각 기업이죠. 서브모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국내 KN솔 같은 경우는 서브모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점들 부각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22%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럼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펌텍코리아 올라왔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악재성 이슈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펌텍코리아가 가장 큰 급락을 이어갔고요. 오늘 7.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일신석재 확인됩니다. 트럼프 관련주들 오늘 급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대북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후보 연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강력한 한 방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베팅 사이트죠. 이 폴리마켓에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했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50대 50으로 돌려놓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트럼프주들 관련주들 일제히 부진했던 모습 좀 보여줬고요. 일신석재 급락 흐름 이어지면서 10.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레뷰 코퍼레이션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3일에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주식회사 쇼폼 마케팅사인 이 쇼트의 주식 5만 주 이상을 81억 원에 양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금요일장에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펄어비스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쇼죠. 게임스컴 일정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펄어비스 신작 붉은 사막을 공개를 했죠.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비주얼 또 에픽 부문의 후보적에 오르면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주가에 이미 이런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하락을 좀 막을 수 없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대감이 좀 세론이 나오면서 12%대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넥스트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 공시 영향받아갔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요. 급락 흐름 이어지면서 22%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남은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죠.
산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 이번 주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일단 이번 주 IT 업종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IT와 관련해서 이제는 IT 전방 산업의 수요 개선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AI 투자의 수혜를 얼마나 받느냐 를 주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및 가이던스가 잘 나오게 된다면 IT 업종이 잘 갈 것이고 아니라면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살펴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준 전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280억 불 매출액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대신증권에서는 계속 깜짝 실적을 발표해 왔기 때문에 꽤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연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은 좀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했고요. 현대차에서는 TSMC 호실적을 봤을 때 컨센은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가이던스도 상회할 것이다. 290억에서 300억 달러까지는 매출액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나 찾아봤더니요. 최근 매출 추정치가 300억 달러까지 높아져 있다. 집계된 컨센서스와 달리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찍어도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이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대신증권에서는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주가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아쉽다면 못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유진에서도 매출도 매출인데 상승 마진이 8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주가 상승에는 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대체품이 없다라는 걸 보면 하반기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이번에도 긍정적이라면 전고점까지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좀 증권사별로 갈린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H200과 H20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블랙웰이 사실은 좀 미뤄졌죠. H200과 블랙웰의 전환 과정 중에 H100이 얼마나 더 많이 팔렸는지, 다음으로는 GB200 또 블랙웰 시리즈의 공급 타임라인 언제 나와서 언제부터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산업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건 메모리 쪽이죠. 이쪽을 보죠. 최근에 범용 제품 수요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살펴보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리스타킹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인하우스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고 또 모듈 하우스 재고까지 줄어들면서 3분기까지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64기가 제품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8월에도 가격은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HBM의 경우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현대차에서는 역시나 IT 투톱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신한에서는 중소형 IT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눈이 내년 실적까지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분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중소형 IT를 선정할 때는 AI 기술 변화의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캐펙스의 낙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또 내년 실적까지 봐야 한다라면서 장비단에 있는 두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PSK홀딩스와 STI였는데요. IT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이 향방을 가름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보니까요.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위에 이렌텍이 올라와 있고요. 이렌텍이 꽤 많이 오르네요. 6%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11%가량 꽤나 좀 시세를 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렌텍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간외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선순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는 꼭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반기에 봐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업황이 다 돌아서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저점에서 현재 가격까지 약 20% 정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온 구간 동안 기관들과 외국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가 V자 반등을 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 흐름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그러니까 올해 7월 달까지 반도체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가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반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반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11%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원화 강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분명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내가 좀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포트 점검을 잘해서 성장주 쪽으로 좀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열폭주 이야기하다가 2차 전지까지 넘어왔는데 네. 열폭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였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고, 최근에는 이제 또 그 외의 종목군들에도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반기 성장주 쪽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주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봤으니까 바이오 봐야겠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유한양행이 거래량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4거래 연속 계속 빨간불이었죠, 제 기억에? 네, 네. 유한양행 잘 올라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번 크게 밀렸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많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론 뉴스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와 좀 다르죠. 과거에는 임상 2상에 진입했다, 3상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수령하는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큰 흐름에서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흐름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보셔야 되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질리도록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주가를 보면 사실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약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있지만 구조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녹십자나 종근당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않죠.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렇게 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유한양행도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바이오 좋았어요. 바이오텍 위주로 좋았고 전통적인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진다면 그동안 못 갔던 이런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급락했던 종목도 보죠. 펄업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25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세가 뭐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빠질 일입니까? 네,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가 사실 지난주에 한번 큰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많이 밀렸죠. 그래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펄어비스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뭐 매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공개가 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끌고 왔었던 신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펄어비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는 보류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잘라냈다가 밑에서 다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저는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성장주 쪽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것, 그리고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당장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아프네요. 펄어비스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뭘 보면 좋을까요? 참 시장이 오늘도 참 이 방향성이 굉장히 좀
부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참 답답하죠. 지난주 금요일 뭐 미국장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 특히나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우려감도 좀 있었고 여기다 해서는 뭐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좀 개별주가 좀 강했는데 지금 사실 뭐 선별적인 흐름을 좀 보면 저는 뭐 이 일정 모멘텀 또는 여기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중장기 모멘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두 가지 모멘텀 단기적 관점의 모멘텀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일입니다. 27일 차세대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고 좀 불리우는 자율 이동 로봇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오늘 뭐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로봇주가 뭐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진 못했지만 오늘 전체적인 어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나름은 좀 수급적인 어떤 선방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해서는 뭐 협동 로봇에 관련된 어떤 차세대 모델들이 단순하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용화가 좀 가능하거나 또는 이 공정에 적용이 좀 가능한 다양한 산업군에 좀 적용이 좀 가능한 핵심 기술을 좀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 협동 로봇 안에서 IP66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 어떤 높은 방진,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어떤 이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그 높은 방진 기술과 방수 기능을 좀 구축하고 있고 여기다 해서는 뭐 사람과 충돌로 인해서 사람한테 상해를 좀 가하지 않은 PFL 기능이라고 하는데 해당 기능을 좀 탑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산업 공정에서 로봇으로 인한 충돌로 인해서 사실 이게 센서가 아무리 뭐 기술이 좀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충돌로 인해서 그게 아마 뭐 쇠로 좀 구동이 좀 되면 사람이 좀 뼈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해당되는 어떤 기술이 좀 더 적용이 되면 오히려 인체에 어떤 상해를 좀 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작업 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기술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봇 라인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하중을 처리하는 협동 로봇 RB20 1600 모델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높은 하중을 좀 견디는 부분들 이거는 물류센터에서 이송용 로봇으로 좀 구현이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공개되거나 구현 여기서 뭐 시연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 좀 보면 물류센터에서 구동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은 상업화가 가능하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즉 실적과의 연동성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섹터가 지난주에 좀 수급이 좀 비교적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나 뭐 9월 초로 좀 예정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피스 어떤 공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다 해서는 사람의 어떤 이 보행을 보조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얼마만큼 좀 구현이 되고 얼마만큼 시장에서 어떤 획기적인 반응을 좀 일으킬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봇이라는 게 CES 2024를 기점으로 보면 기술력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반영된 이후에 사실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 일부 좀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서 수급이 좀 쇠퇴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상용화 내지 사업화 그리고 기술의 고도화 과정을 좀 이끌어내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중장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장 딱 들어서면서 다 나오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장주가 한 바퀴 좀 도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2차 전지 올라왔지 않냐. 네이버 카카오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지 않았냐. 말씀해 주신 로봇주도 바닥을 찍고 수급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수급이 붙는 상황에서 뉴스가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단기로 보시는 건지. 우선 9월 초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제품을 좀 공개하느냐. 여기서 구현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 산업 공정에서 얼마만큼 상용화 가능성 내지는 적용돼서 많이 적용될까 아니면 이게 당장이라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면 즉 상용화 관점에서는 사실 뭐 수익성 지표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까지 뭐 실적 부분들 많은 연구 개발비가 아직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나 몇몇 로봇 회사들을 좀 제외하고는 사실 실적이 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들이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산업 공정에 좀 단순하게 자동화 공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로봇 기술이 좀 구현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최근에는 이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이 배송이나 이송용 로봇, 그러니까 물건을 빠르게 좀 배치해가지고 구분시켜서 택배 어떤 상하차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지표를 좀 넘어서 앞으로는 해당되는 물건까지 탑재하는 그런 기술로 좀 고도화될 수 있고 지금 중요한 어떤 생산 라인 공정에서도 일부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작업 능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어떤 구현 부분들도 아마 점진적으로는 좀 상용화가 좀 임박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인간형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작업 반경에서는 뭐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산업용을 좀 넘어서 뭐 가정용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구현되고 있는 상업화 내지는 상용화 시장에서는 뭐 F&B 시장에서 우리가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뭐 이 서빙 로봇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로봇의 어떤 기술 고도화가 향후에는 조금 더 정밀해지고 조금 더 지능형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 관점에서 한 9월 초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 기대감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요. 네. 오히려 내년도 초에 항상 연초 기점에서는 우리가 CS 2024를 앞두고 해서 해당 기술의 어떤 고도화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해당된 지표들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상반기의 기대 요인보다 하반기에 오늘 로봇 섹터의 어떤 풍부한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공개하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9월 초에 공개가 되는데 이때까지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성장주에 지금 수급들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면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로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사실 우리가 성장주다 하반기에 증시 어떤 것 좀 사면 좋겠냐. 이제 성장주는 그 폭이 좋잖아요. 뭐 사실은 다 기술을 겸비하면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유망 섹터를 우리가 흔히 뭐 성장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성장주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더해서는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대체적인 어떤 성장 섹터로 좀 표현되고 있는데 수급 지표 부분에서는 사실 뭐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더 결정이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확정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을 좀 해주고 수급 지표도 좀 더 완화가 좀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우리가 수급 추이를 보면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그동안 수급이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바닥권 내지 바닥권에서 이미 살짝 좀 올라온 수준의 어떤 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 선별적인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과도 좀 연동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로봇 기술이 전체적인 어떤 뭐 부품을 일본에서 거의 뭐 70% 정도를 조달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좀 발전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 50%에서 60%까지 로봇의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를 좀 이루는 그래서 최근에 뭐 감속기 관련 종목도 있죠. SPG라든가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과거에는 해당 기술력들만 좀 부각이 됐다면 올해 초부터는 뭐 보핏의 일부 좀 공급이 되고 해당되는 감속기가 협동 로봇 일부 라인에도 좀 공급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실적과 좀 연계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더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속기 쪽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제가 계속 수급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어쨌든 수급이 붙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어쨌든 지금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V자 반등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수급이 뭐 더 붙을까요? 추세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 고가가 24만 2천 원, 작년 9월경이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다소 과하게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라는 숫자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3만 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24만 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밸류에이션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밸류를 좀 끌어당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41선을 좀 이탈했다. 16만 4천 원대를 좀 하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비싸다라고 좀 느끼는 어떤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주가 구간들이 단순하게 현재 어떤 실적 구간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어떤 전망치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옵션을 좀 행사를 하면 59% 정도의 지분을 좀 보유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최대 주주로 좀 등극하게 된 셈인데 아직 뭐 CS2024에서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관련된 M&A 내지는 뭐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가셔야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지만 저는 뭐 사실 뭐 전체적인 어떤 장기 플랜을 봤을 때는 2028년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완성형 로봇을 좀 출시한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이 투자 그리고 이런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으면서 오히려 기술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오주들도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와서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그 가치, 미래 기대로 가는 것처럼 로봇주들도 사실 AI처럼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로봇주바 좀 공부를 하다가 이런 멘트를 발견했어요. 적용 분야가 다 다르고 생산 시기,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다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주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로봇주의 옥석 가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핵심 부품의 이 내재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협동 로봇이라고 현재 구현되고 있는 로봇의 핵심 부품들이 대다수 70에서 75%가 일본산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품의 국산화를 좀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해당되는 핵심 기술들, 독보적인 기술을 국산화시키면서 많은 이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해서 오히려 좀 기술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원초적인 1차원적인 어떤 로봇 기술이라고 보면 지금 단순하게 왔다 갔다 뭐 이동을 하거나 센서를 하거나 뭐 우리가 로봇 청소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부품이 고부가 부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족 보행이라든가 뭐 고중량 물량들을 좀 처리한다든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든가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그런 어떤 인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로봇 기술로 고도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품들은 조금 더 핵심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품화의 국산화를 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경쟁력 관점 내지는 뭐 가장 이 높은 어떤 이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도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타사 로봇사들에 대비해서 국산화 부품의 어떤 내재화율이 한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뭐 상용화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지만 오히려 2028년도까지에 대한 완성형 로봇에 관련된 도입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더 굳건하게 좀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연내에 뭐 출시가 되고 뭐 내년에 출시될 수 있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안정적인 상업화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중장기 모멘텀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격적인 전략 종가 기준에 한 15만 3,700원 미만의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종목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고도화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잘 봐야 한다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챙겨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내일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소비자의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99.7을 예측을 했지만 이보다 높은 100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100.2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내일 GDP가 발표가 됩니다. 7월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을 하면서 독일에 대한 경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역시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합병안이 승인이 된다면은 11월 1일에 합병 기일이 되고요. 또 신주 상장일 같은 경우는 11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합병 법인 11월에 출시가 됩니다. 다만 합병 비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법적인 이슈는 없지만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일반 주주들은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합병 이루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로봇주 이야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관련해서 제품을 선보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시작으로 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 흐름들 어떨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PFL 기능 탑재했다라는 부분인데 테슬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근로자 또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 볼 4가지 일정들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3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시아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동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또 환율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조금씩 방향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뭐 큰 방향성 없이 거의 보합권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나스닥백이 뭐 소폭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 기준으로 빨간불을 좀 켰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과연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